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예,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보면서 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 다음에 요거와 연계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정부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요즘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1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3%고 미국이 4.5%인가요? 2% 넘게 차이가 나는데, 정상적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금리를 우리가 더 높았고 지금도 사실은 경제가 우리가 더 좋지 않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가난한 나라 또는 더 발전이 되지 않은 나라가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금리는 돈의 흐름과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은 찾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높은 쪽으로 돈이 만약에 막혀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든 찾아가려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금리가 사실은 낮아요. 0.5%에서 올라서 높아진 거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금리를 더 낮추자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미국이 5%까지 금리를 올릴 때 우리도 5.5%인가요? 예. 3.5%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데, 아마 한국은행에서는 그런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3.5% 이상 올리면 자산시장이 붕괴된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자산시장이라고 말하면 부동산 시장도 있지만 주식시장도 있어요. 물론 주식시장은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했지만 붕괴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3.5%에서 머무르지 않고 미국과 똑같이 5.5% 또는 미국보다 높은 6%로 유지를 했다 그러면,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6%까지 올리고 2년을 견디면 일본처럼 그런 자산시장의 붕괴가 올 거다라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은행은 3.5% 선에서 멈추고 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환율을 보셨죠. 금리를 저렇게 낮게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3.5%에서 멈추고 내리면 환율이 위로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100% 자급자족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물건을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건 내수가 굉장히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의 원재료는 과거보다 훨씬 비싸져 있습니다. 근데도 저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저물가가 된 거예요. 과거만큼 소비를 못한다는 얘기죠. 과거만큼 소비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쓸 돈이 없다는 얘기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모든 개인들이 부채에 짓눌려서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한테는 높은 금리라는 거예요. 이게 3.5%가 그러니까 3.3%죠 지금. 그래서 더 내리고 싶어 안달해요. 그럼 만약에 5%까지 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시장이 붕괴됐을 거예요. 근데 자산시장이 붕괴되면 은행이 망가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정부가 걸려 있어요. 뭐냐면, 쓸데없이 보증해줄 필요가 없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보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망가지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부가 다 떠안아야 돼요. 몇백 조가 되는 국가 부채가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과거 일본이 1990년도에 자산시장 붕괴하면서 일본의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 260%로. 왜 늘어났을까요? 은행이 망하면서 은행을 살리는데 정부가 보증을 쓰고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100%를 넣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과정 중에 국가 부채가 26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부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과거에 돈도 많고 거의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죠. 환율은 일본보다 더 많이 튈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아예 휴지 수준으로 될 겁니다. 1500, 1600이 아니라 1800, 1900, 2000까지 갈 거예요, 아마. 2000이 넘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그럴 것이냐? 저는 장기 추세는 우리가 원하는 다시 내려오기 힘들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의 결정은 누구한테 돼 있냐? 미국에 달려 있어요. 미국이 돈을 많이 찍었어도 자신의 달러 가치가 높은 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추세적으로 내리는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 환율은 미국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 하에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해요. 근데 금리를 이 상황에서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가 다시 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가 2% 정도 되죠.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국내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돈 막 찍어내는데. 맞죠? 돈 막 찍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두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뚝을 쌓아놓고 돈이 못 빠져나가게 막아놓은 다음에 돈을 찍으면 유동성이 늘어날 거예요. 여기저기 돈이 흥청망청 되겠죠? 그럼 자산시장도 오르고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이 되면 자산이 없는 일반인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흥미있게 지켜봐 주세요. 이 둘레를 못 막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치자고요. 원화를 많이 찍어서. 그러면 그것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에다 투자하러 넘어갔어요. 지금 서학개미라고 그래갖고 주식 투자로 많이 넘어갔죠. 또 하나 금값 올라가니까 금으로 많이 대체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코인이 있죠. 돈이 들어갈 곳이 몇 군데가 더 생겼어요. 국내에 돈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금리가 낮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 거예요. 돈은 금리가 높고 돈을 더 많이 쳐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뭐 환전하고 넘어가고 무슨 거래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세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 주식 사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개별 주식을 사기 힘들어하면 S&P 500을 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 한다? 그러면 유동성을 늘리는 목적으로 그 금리를 내리는데 그 돈이 오히려 해외로 다 빠져나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돼서 와타나베 부인이 생겨갖고 일본이 저금리로 대출받아서 해외 투자를 한 거죠. 그 얘기는 어떻게 됐죠? 지금 일본 돌아가는 거 보면 자산시장도 무너지고 있어요. 일본은 거기에다가 인구 감소까지 겹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지금 인구 감소가 겹쳐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럼 한국은행이 뭘 해야 되냐?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올려야 돼요. 그런데 못 올리죠. 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려면 큰 대수술을 하려면 개복 수술을 하거나 큰 칼을 대야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취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겁이 나면 뭘 하죠? 진통제만 놓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본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망가뜨리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놔두고 또 하나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한국은행은. 두렵죠. 당연히.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파산할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려고 한 거예요. 다만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과거 일본이 했던 흐름과 비슷해요. 일본도 1990년도 자산시장 무너지면서 어떻게 했죠? 맨 처음에는 6%까지 유지하다가 한 2, 3년 지켜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렸잖아요. 지금도 금리 올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내리는 과정 중에 정부가 부채를 너무 많이 떠안았거든요.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 한번 올리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물론 목적을 갖고 하면 몇 군데 파산을 하더라도
금리 올리면 됩니다. 대신에 일본 중앙은행은 자기네들이 찍어낸 국채를 회수를 하든지 갚아야 돼요. 자기네들이 발행하는 국채의 3분의 1이 이자 갚는 데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요? 저는 유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분명히 정부는 부채가 증가하는 걸 막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위로 튄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기업들, 망해야 될 기업들을 살려줌으로써 오히려 점점 해결은 쉬워지지 않는다. 자, 요거하고 연계를 해서 자산시장이 지금 자산시장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 감소가 지금 겹쳐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구 감소보다 통화량 증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인구 감소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면 사람이 없는 것부터 자산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외곽의 인구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핵심지의 교통 좋은 곳으로 인구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곽 쪽은 사람이 빠져나가요. 일본에서는 타워맨션 같은 게 예전에 3억에 분양하고 10억에 분양했던 것들이 지금 관리비가 세니까 얼마에 분양되는지 아세요? 분양이 아니라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세요? 저도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경기도 지역의 외곽 쪽에 잘못하면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이 생길 수 있고요. 그걸 사는 사람은 평생 거기 살다가 죽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도는 못하고. 그럼 인구 감소가 그런 쪽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서울 쪽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을 찾거나 아니면 해외로 넘어갈 겁니다. 해외로 넘어갈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쪽으로 다 쏠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 국내의 핵심지 부동산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사실은 필수제거든요. 의식주. 중국이 옷과 먹을 것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지만 부동산을 수출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아직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부동산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다? 그럼 벌써 부동산 시장은 망가졌을 겁니다. 예, 가격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구 감소가 사실은 외곽 쪽부터 강하게 영향을 줄 것이고 반대로 그 얘기는 빈부격차를 심하게 불러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외곽 쪽의 자산은 무너지는 형태를 보일 것이고 내부 쪽에 안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의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돈을 갖고 와서 몰려드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거긴 공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수요가 더 과한 수요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쳐다볼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아마 언론을 통해서 외국인을 많이 들여야 될 거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감소하는 내국인보다 더 많은 인구의 외국인을 들여오려고 할 겁니다. 물론 그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돈만 벌고 가겠지만 그 중에 한 10%는 정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는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어느 나라도 제대로 세워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0.7대까지 빠진 적은 없어요. 물론 너무 내리다 보면 분명히 반등을 합니다. 데드캣 바운스처럼. 그러나 그것이 추세를 역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20만 명, 30만 명 낳는 아이들이 30만 명이 20, 30년 후에 출생하고 결혼할 순간이 되면, 외국인들이 커버가 안 되면 이 인구들은 10만 명도 15만 명도 못 나요. 15만 명? 일이 돼야 15만 명이 되는데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 15만 명에서 20만 명 되는 사람이 또 20, 30년 후에 나오면
10만 명인데 10년간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살았던 3천만 명대가 올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한테는 안 올 확률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아주 어린 애들 빼고는 다 돌아갔을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어째 제가 봤을 땐 과거 일본이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산시장 붕괴되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우리는 자산시장 붕괴도 안 됐어요. 그런데 붕괴하는 걸 막으려고 금리를 낮춥니다. 근데 이 낮춘 금리를 못 올릴 거예요, 아마. 점점. 그런데 웃기는 건 낮춘 금리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 이자가 안 되니까 여기서 굳이 은행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현찰을 뽑아서 들고 있거나 해외로 자금을 돌리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자산시장은 점점 붕괴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소수의 자산가들은 수도권 안쪽으로 들어오려 할 거예요. 고가의 아파트는 더 비싸지고 저가의 아파트는 더 싸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축이냐 구축이냐의 의미가 없어요. 신축이라고 지방에 비싸게 분양을 하려고 해도 거래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초기에 샀던 사람들은 점점 자산시장 하락하는 걸 느낄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따라서 정부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들여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는 건 고급 인력은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메리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고급 인력은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빈익빈 부익부. 미국 위주로 갈 겁니다. 호주나 캐나다처럼 선망하는 지역 위주로 갈 것이고요. 우리가 좋은 교통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곳은 핵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벌써 한 단계 걸러서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동남아 쪽이거나 좀 부유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1,000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시리아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시리아는 남자들이 들어갔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우크라이나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많이 넘어갔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지 않죠. 근데 시리아는 들어가서 깽단도 만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하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내의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더 줄이는 형태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당연히 저금리가 되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돈이 오히려 말라갈 거예요.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비싼 곳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 그 증권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증권회사를 통해서 미국 RP 투자를 해도 4%가 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금 지금 3%. 대출은 좀 다르겠지만 누가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누가 뭐 제정신이라고 여기서 원화를 은행에 넣어놓습니까? 다만 지금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러를 바꿔도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흐름과처럼 생각해 보면 달러 강세는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러를 약세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이것이 방향을 다시 되돌리지 않을까.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달러는 강세 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여기 좀 연계해서 금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사면 죽기 전에 파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다른 행성에서, 금으로 만들어진 행성에서 금을 캐와서 국내에 뿌리기까지, 지구에 뿌리기까지. 왜냐? 금은 캐내야 되거든요.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찍어내는 모든 자산들은 점점 휴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폐를 은행에 넣어놓는 순간 손해예요. 어딘가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진 않죠. 왜냐하면 주식에 잘못 넣었다가 휴지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하여튼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구 감소와 연계해서 외곽의 자산 시장은 굉장히 많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아마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들이려고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할 것이고, 동시에 따라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들이겠지만 보다 그 영향가 있는 외국인들을 들어오지는 못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